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제 이런 식으로 경제지표 나올 때 하고 또 재정개혁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발행 일정 또 경제 분석 자료가 나올 때 그 시간대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지표도 약간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작용이 됐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거의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데 10년물 금리 4.4%까지 내렸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도 이 4.5 정도 이하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작년 12월 18일 이후에 거의 2달 만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패턴 분석하면은 뭐 헤드 앤 숄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에서 4.25 이 구간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안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나온 재료들이 좀 사후적인 분석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이 과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거꾸로 환경 요인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어제 나온 재료 중에서 재정계획 쪽은 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 뒤쪽에 숨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 점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좀 내려오면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S&P 500 기준으로 포워드 PR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예상 수익률을 구했을 때 4.6%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4.5, 4.6 이걸 넘어서면은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금리가 4.5 이하로 내려온다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S&P 500 기준으로 포워드 PR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2배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익 성장을 한 11%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 성장이 11% 이상으로 나오면은 상승 여력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금리는 4.5 이하로 내려와야 되고 그 상황에서 S&P 500 기업 이익이 올해 11% 이상으로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상승 목표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일단 자산시장 안정의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표시한 게 이 표고요. 아래가 금리고 위에가 S&P 500 포워드 EPS로 구한 예상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게 4.5 정도에서 맞부딪히고 있고 이 푸른색 선 금리가 내려와주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표는 포워드 PER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 이익성장세가 11%보다 좀 높아지면 이게 좀 낮아지겠죠. 그럼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쪽 표는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건데 예상 이익이 증가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PER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티플이 변화된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막 15% 정도 증가할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20배 이상이 가능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이익 증가가 20% 정도로 예상이 돼서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증가에 따라서 이 멀티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고 이익 성장률이 강하면 강할수록 멀티플이 더 강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하고 더불어서 예상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그 예상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목표 주가나 목표 지수대를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일단 어제 이 10년물 금리가 4.5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한숨 돌리면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숨겨져 있는 악재도 살펴보자는 차원입니다. 이제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듀레이션별로 발행 물량이 확정이 됐는데 이 2년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월별로 690억 불을 발행하는 그 계획이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3년물도 마찬가지로 580억 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10년물은 약간씩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분기별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420억, 390억, 390억 이렇게 한 분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월별로는 숫자가 좀 다른데 분기 합계로 보면 똑같죠. 2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60억, 130억, 130억 그게 반복이 되고 있죠. 3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행 물량이 계속 똑같아지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증액 추이가 지속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증가되는 양은 똑같다라는 거죠. 계속 부담될 정도로 증액되어 왔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속된다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 전체 규모가 줄어든다, 절대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액되는 물량들로 놓고 봤을 때 이 증액되는 게 같은 금액으로 가면은 증액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발행되는 절대량은 적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된다거나 부담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봐야죠. 그래서 시장은 이 표현을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재무부가 쿠폰이나 FRN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트본드의 공급 계획이 향후 several quarters니까 1, 2년이란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발행 물량이 유지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재정을 축소시키겠다는 그 계획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재정이 단순하게 국채 발행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세수 요인도 가만히 돼야죠. 당장에 가깝게는 4월에 또 세금 납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TJ 잔고도 늘어날 수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는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국채 발행 규모만으로 따질 일은 아닌데 일단 재정 계획 나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얘기되었었던 재정 적자 축소 관련돼서는 이 수치만 보고는 만족할 수 없죠. 그 수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주초에 전체 규모 나왔을 때 제가 업데이트한 거고요. 다음 분기에 이렇게 확 줄어든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230억 불 발행 증가로요. 그래서 그거를 빌하고 노트본드로 나눠봤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노트본드가 5050억 불이 증가됐고 빌 같은 경우가 3820억 불 감소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발행량이 매년 2분기 때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노트본드 발행 규모는 어떻게 변화됐나 그걸 따져보면 이 푸른색이 빌이고 붉은색이 노트본드의 증액 물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발행 규모 증액량이 좀 줄어드는 매년 2분기에는 노트본드 증액 물량은 유지되는데 빌 증액 물량이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랬었고 팬데믹 때문에 크게 늘어났었던 2020년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2023년을 빼면 거의 비슷하게 빌의 물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중장기물은 일정하게 계속 발행이 되는 것이고 금액의 변동을 빌로 조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장기물 발행되는 이 키높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금리 추이하고 비슷하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덜 발행하고 금리가 낮을 때 발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중장기물 발행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금리가 고점 인식이 된다면은 발행 물량이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이번에 좀 늘어났다라는 점은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향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일단 시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악재성 재료도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달은 발행 물량을 조절하면서 나타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만 보는 그 시장 분위기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긍정적인 시장 반응 뒤에 숨은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국채 발행 일정 이외에 부연 설명한 그런 자료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투자자와 페드 관계자들은 중립금리가 상승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가 2%에서
2.5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중립금리 2%보다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 기대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성장을 기대하는 현 시점에서 금리를 너무 낮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장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대한 컨센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고 높은 성장을 기대하면서 금리만 낮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듀레이션별로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이 텀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 요인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향후 금리 흐름에 대한 전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이 중기물 발행 규모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향후에 텀 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금리가 고공권에 있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거론이 됐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QT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일단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재정적자 추이는 계속 좀 높아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한 근거가 정부하고 의회 쪽에서 적용하는 그런 금리하고 예상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재정적자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스캇 베센트가 어떻게 계획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딜러가 생각할 때는 QT 테이퍼링이 이러한 재정적자하고 연동돼서 여름 정도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자도 이어지고 국제 발행 물량도 계속 절대치가 높기 때문에 여름 정도에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좀 길어지면은 내년 1분기까지 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또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은 금융권하고 유동성 관련된 그런 흐름 때문에 변화가 가능할 텐데 또 부채 한도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악화가 되면 QT 테이퍼링이 아니라 QT 종료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 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T는 그러한 히든카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숨은 악재하고 반대되는 숨은 호재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나타났었던 움직임 하나 또 살펴볼게요. BOJ가 통화정책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거의 같은 시각에 나왔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급락하는 데 있어서 N달러하고 연동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금리 내리면서 달러 좀 약세로 들어섰을 때 엔화나 유로나 스위스 프랑이나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약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본 엔화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로도 그렇고 스위스 프랑도 그렇고 멕시코 페소도 그렇고요. 엔화 같은 경우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통화 흐름을 적용을 해봐도 어제 금리가 내린 모습 언제든지 또 다시 반등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은 호재가 나타나고 반영이 되면서 좀 오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 바로 반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 재료들 자체가 계속 반전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재정 계획도 시장의 반응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숨은 재료들,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한 그런 점들이 향후의 변동성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온 자료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분기 재정 계획 확정되면은 그걸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나 코멘트는 나중에 시장 설명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는 얘기까지 다 하기에는 내용이 좀 너무 많으니까요.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말에 일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 늦은 밤에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